우리가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근데 방금도 얘기했지만 이제 이 수업은 이 에너지 자원 순환은 계산을 하고 엄청나게 어렵고 막 그런 내용의 수업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지레 겁먹고 예습을 한다던가 예습을 하면 예습을 내가 말리진 않지만 예습을 한다던가 엄청 깜지처럼 외우고 그런 수업 아니고 플로우를 따라가지고 이해를 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암기를 했으면 좋겠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폐기물이 발생되는 대표적인 발생원과 형태 테이블로 나와 있죠. 생활부터 상업, 공공기관, 건설, 있고 소각장, 처리장, 도시 폐기물, 산업과 농업 이렇게 있는데 한번 쭉 읽어보면은 우리가 특히 어렵거나 이해 안 가는 내용들은 없고 좀 특이한 거 도시 폐기물을 상기한 모든 것 잘 되어 있죠.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도시 폐기물로 본다라는 것 정도 여러분들이 메모를 하면 될 것 같고. 자, 인베스티게이션 조사 발생량 어마운트 제너레이트 발생량을 조사하는 건데 현재 쓰고 있는 방법들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인데 자, 첫 번째 적재 차량 개수 분석법. 자, 어려운 한자가 많이 나왔죠. 적재 차량 개수 분석법. 난 개인적으로 이렇게 명사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차근차근 보면 적재 우리 이제 적이 싸울 적이고 제가 있을 적이냐? 아무튼 쌓는 것 차량에 쌓아진 것을 개수 분석 숫자로 계산해가지고 분석한다 이런 건데 딱 들어도 정확해 보이진 않죠. 뭐냐면은 when there's no direct weighing factor 직접 잴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쓰는 방법이다. 설명부터 하면은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제 폐기 매립지가 됐든 매립장이 됐든 또는 폐기물이 발생하는 곳 거기서 낫겠네요. 폐기물이 발생하는 곳에서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제 차가 몇 대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이게 세 가지고 지금 보통 20톤, 25톤 트럭이 지금 몇 대 지나갔으니까 지금 여기서 100톤 나왔네 이렇게 계산하는 거. 아주 원시적이고 그리고 좀 정확하지는 않겠죠. Investigate the number of waste collection transport vehicles in specific area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정해진 시간 안에 이제 수집 운반하는 차량이 몇 대나 지나가는지를 재는 거다. 그래서 적재 차량, 폐기물 차량을 개수 숫자를 분석한다. Can be easily applied on terminal loading blocks and terminal process. 그렇죠. because that the proper 대신에 요걸 하려면은 전제 조건이 필요해. 성상 또는 밀도가 컨스턴트 항상 일정하다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나는 그렇겠죠. 이제 폐기물을 직접 재는 것도 아니고 직접 분석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눈으로 한 대요, 두 대요, 세 대요 하고 있으니까는 같은 일정한 밀도와 일정한 양의 일정한 밀도의 폐기물이 계속 간다는 가정하에 이런 적재 차량 개수 분석법을 쓴다라는 거. 당연히 부적합하고 당연히 지금은 잘 안 씁니다. 그다음에 다이렉트 웨잉 메소드, 직접 계근법. 이건 쉽죠? 직접 계산하는 거지. 무게를 계산한다. 이건 이제 차량의 무게를 이제 재는 거죠. 차량의 무게를. 그래서 출발 공차와 빈 차와 쓰레기 폐기물을 담았을 때의 무게와 차를 빼면은 당연히 폐기물의 무게가 얼마큼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직접 계산한다.
보면은 measure the total weight, 그다음에 at the entrance. 처음에는 entrance 입구에서는 전체 무게 재고, 그다음에 DMPP weight exit 뭐 나갈 때 출구에서는 이제 공차 A 중량을 재가지고 전을 비교해가지고 얼마만큼의 웨이스트가 나왔는지를 한다. 이게 훨씬 더 액큐레이트가 훨씬 더 정확하겠죠. 정확하고 이 적재 촬영 계속 분석보다. 그다음에 뭐 아무래도 지금 많이 쓰이고 있는 방법이고. 그다음에 Material Balance Method죠. 물질 수지법이죠. 이건 이제 좀 미래지향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질 수지,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인이 있고 얼마만큼의 아웃이 생기는지를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측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얘의 장점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아까 직접 대근법처럼 무슨 뭐 저울이 필요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뭐 단순히 계산을 통해 가지고 구하는 거니까는 훨씬 더 뭐 경제적이고 빠르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장점이 뭐냐면은 useful for identification of illegally processed waste. 불법 처리되는 폐기물을 잡아내는 데 아주 좋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요즘은 이제 뭐 인터넷도 엄청 발전되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어떤 공정, 내가 뭐 핸드폰을 만들고 싶어, 그럼 핸드폰에 필요한 원료 또는 어떤 공정이 뭐가 있는지는 알 수 있으니까는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디테일하게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이쪽 업계에 일하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 무슨 공장이지? 그럼 너 뭐 만들 거지? 그럼 너 원료 얼마 필요하지? 원료 뭐가 필요하지? 그러면은 원료를 얼마 가져갔어 만 알면은 얘네가 하는 공정을 알기 때문에 뚝딱뚝딱 해가지고 너 10 가져갔으면 3만큼 나와야겠네 라고 하는 이제 물질 수지를 계산해가지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3만큼 나와야 돼. 그 사업장에서는. 물론 그렇게 보고 사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뭐 들어온 것만 이제 측정하면은 나가는 것은 자동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참 그냥 슬픈 스토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럼 얼마만큼 불법 처리를 많이 했으면은 이런 방법을 해가지고 이 불법 처리 illegally processed waste 이거를 방지하려고 하냐? 사실 뭐 옛날에 우리 지난 시간에 했지만은 이제 과거, 현재, 미래로 따졌을 때 과거에는 이제 산업 발전이 우선이었고 뭐 이 환경적인 처리, 폐기물 처리는 좀 차순위였기 때문에 그런 법규나 또는 처리 과정에 대한 시민 의식도 없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죠.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일반 폐기물 뭐 1톤 처리하는데 뭐 한 10만 원 들어? 그러면은 지정 폐기물 뭐는 뭐 물론 이제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20배, 30배 비싸거든요. 20배, 30배가 뭐 가명성 폐기물 100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차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불법으로 버리는 게 돈을 버는 방법이었어요. 옛날 이 기업한테는. 근데 지금 이제 얘기했지만은 불법 무단 투기 하면은 회사의 존망을 걸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절대 하면 안 되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이제 뭐 꼭 방지하기 위해서 이 물질수지법이 나왔다고 하긴 그렇지만 그 방지하기 위한 여러 장치들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 물질수지법이 될 수 있다 라는 거. 자, 뭐 this is an accurate database for inflow and outflow. 들어오고 나가는 거에 대한 정확한 정교한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useful when the boundary of investigation target is known. 근데 아무래도 이제 막 공장이 막 엄청 크고 또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만드는 공장에서는 조금 뭐 혼란도 있고 계산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주로 타겟 있으면 작은
소규모 업장에서 많이 쓰인다. 이런 이제 머티리얼 밸런스 메소드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미래지향적인 방법이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그 인플로우가 아니면은 아웃플로우를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첨단 공정들, 첨단 계산법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점점 환경과 4차 산업과 은근히 그 매칭되는 게 많아요. 뭐 여러분들 뭐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저번 학기에 이제 이사를 했는데 이사를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아파트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새로운 아파트에 들어가서 되게 좋더라고. 근데 이제 물론 처음 써본 거 아니에요. 음식물 쓰레기 카드가 있어서 카드를 딱 찍고 얼마만큼 버리고 또 찍고 닫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이제 RFID 방식들, 음식물 쓰레기를 이제 뭐 찍고 간다든가 이런 거. 요즘은 이거 요즘도 아니냐 한 몇 년, 2년 전에 들었던 것 같은데 그 어떤 기술을 지금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냐면은 이제 IoT라고 알아요? IoT? IoT가 뭐야? 뭐야 했어요? I가 뭐야? I가 뭐야? 우리가 많이 쓰는 인터넷, 온, 인. 그래서 이 IoT 쪽을 많이 연구를 하고 많이 기술이 발전되고 있는데 뭐 이런 것도 하고 있으니까 해외 사례가 있었나? 마트에 가면은 우리가 사고 싶은 물건들에 이런 RFID를 이제 프린트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점원한테 바코드 찍고 뭐 얼마로 파는 게 아니고 그냥 카트에 싣고 딱 지나가 가면은 얼마입니다라고 바로 나오는 거야. 그걸 바로 계산하고 이런 방식들. 그러니까 이제 물건의 그런 이제 그런 칩이 인쇄가 돼야겠죠. 물론 그 인쇄 기술이 아주 비싸가지고 뭐라더라. 그때 내가 듣기에는 예를 들어 새우깡 한 봉지가 1,000원이면은 그 칩을 이제 봉지에다가 프린팅하는 거가 500원이 든다고 했나? 그거 너무 비싸죠. 너무 비싸기 때문에 지금 못 쓰고 있는데 그런 기술들이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고 아마 향후에 그런 이제 환경과 또 이 IoT 4차 산업을 잘 컨비네이션 해가지고 보다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 다음에 프레딕션. 아까는 인베스티게이션이었죠. 조사하는 거였고 이제는 프레딕션, 예상, 예측을 하는 거죠. prediction of the amount of waste generated, 뭐 발생량을 예측하는 방법인데 또 future, 미래에는 이렇게 미래를 예상하는 거죠. 미래를 예상하는 거. 자, 중요한 팩터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인구 변화와 그다음에 amount generated, 장래 원 단위라고 하는 건데 이제 폐기물을 발생량을 예측하는 거니 1인당 폐기물 얼마큼 나올 것이냐가 이제 베이스로 깔려 있고 그 다음에 퍼플레이션, 인구가 얼마큼 뭐 감소하냐 증가하냐의 그 영향을 반영을 해야겠죠. 그래서 뭐 population prediction 메소드, 인구 뭐 예측 방법인데 리니어 모델, 뭐 선형 방법, 직선 모형이 되겠죠. 근데 사실 뭐 사람 인구 증가가 무슨 뭐 이렇게 가진 않잖아요. 갈 수도 없고 가지도 않거니와.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거의 되게 맞지 않는 그런 방법이고. 자, exponential growth method, 이게 조금 그나마 그 정교하다고 해야 되나? 이 토마스 멜서스라는 사람이 이게
이론을 발표했어요. 토마스 멜서스의 파퓰레이션 티오리가 뭐냐면은 어, 인구는 인구는 이렇게 기하급수, 근데 식량은 산술급수로 늘어난다. 그러니까 여기 여기 식량. 자, 그러면은 요 포인트에 보다시피 자 이때를 기준으로는 이때부터는 뭐야? 인구가 식량보다 많죠. 즉 식량난이 미래에는 이만큼 식량난이 발생한다. 이만큼 굶어 죽는다라고 이제 예측을 했어요. 이런 이론을 얘기를 한 거지. 토마스 멜서스라는 사람이. 그래서 뭐 요 인구가 더 많고 식량이 이제 더 적기 때문에 뭐 이것을 뭐 어떤 식량 혁명이라 해야 되나 뭐 곤충을 뭐 음식을 하든지 새로운 어떤 인공 고기라 인공 단백질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좀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뭐 이런 이 토마스 멜서스의 파퓰레이션 티오리에 근거해가지고 폐기물 발생량을 예측을 한다. 근데 사실 이것도 맞지가 않아. 이것도 토마스 멜서스의 말도 100%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더 모디파이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가던 게 어느 순간 서서히 플랫해지다가 이게 조금씩 감소하는 이런 그림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고, 뭐 우리나라는 한이 정도 이쯤 되지 않을까 지금 이쯤 우리나라 지금 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제 출생 인구보다 사망 인구가 더 많다고 했었죠. 즉 아주 직접적인 인구 감소가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건데 어쨌든 The Modified Exponential Growth Model 그래서 수정된 지수 모형. 그래서 뭐 어퍼 리미트를 상황을 정해가지고 이제 인구가 점점 감소함까지 반영을 해가지고 폐기물 발생량을 예측하겠다. 자, 미래에는 어떻게 예측할 것이냐? 지금 앞에 있는 거랑 차이점 뭐냐면은 얘는 이제 과거에 연구했던 이론자들의 내용을 토대로 만든 거고, 얘는 이제 현재 지금 많이 쓰고 있는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는 건데, 먼저 경향법 메소드라고 하는데 과거 발생량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회귀 모델, 리그레이션 모델에다가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독립 변수, 원 인디펜던트 베리어블 시간, 또 다른 것은 이제 amount of occurrence, 발생량을 가지고 이제 이 경향을 예측하는 방법이 이제 장래 미래의 발생량을 예측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가중 회귀 모델, 멀티플 리그레이션 모델, 이게 제일 많이 쓰인다. 이 다중 회귀 모델은 사실은 이 회귀 발생량에만 쓰이는 게 아니고 가장 대표적인 통계 기법 중에 하나예요. 포인트 여기 있고 이제 이렇게 이렇게 쓸 것이냐, 아니면 얘를 선형으로 이렇게 그을 것이냐, 이걸 이제 그 중에 뭐가 더
잘 맞는지, 잘 피팅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봐주는 건데 뭐 그냥 통계 기법 중에 하나다라는 거 알고 싶고, 그다음에 다이나믹 시뮬레이션 모델, 동적 보사 모델인데 얘는 그 동적, 그러니까는 모든 팩터를 모든 인플루언싱 팩터를 펑션 오브 타임, 모든 변수를 t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는, 시간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는 것을 이렇게 동적 보사 모델이라고 한다. 또 뭐 메이저 임팩트 팩터, 뭐 임포턴트 팩터는 뭐 파퓰레이션, 퓨어 타입스, 뭐 GNP, 컨섬션, 그다음에 뭐 리소스 리커버리, 자원 회수가 이제 대표적으로 그 중요한 팩터가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바탕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뭐더 깊게 가지 않고 이 정도로 해가지고 이제 폐기물 발생량 조사 또는 뭐 예측하는 거 했고, 이제부터 분석. 조사는 약간 조사하는 방법은 좀 제 타입은 아니고, 분석하는 게 진짜로 샘플링 해봐가지고 분석하고 실험하고 뭐 어떤 성상이 있는지를 따져보는 거가 조금 더 저와 맞는 추정 방법이다. 자, 샘플링, 채취, 시료를 채취하는 거죠. 내가 뭐 석사나 박사 과정일 때 그 하수처리장 또는 폐수처리장을 가가지고 샘플링을 해야 돼. 샘플링 하면은 이제 물을 떠와야 되는 거죠. 물을 떠와서 얘가 얼마만큼 오염되어 있고 여기 얼마만큼의 뭐 물질이 있는지를 측정하고, 그다음에 나오는 방류수, 처리수를 또 샘플링을 해가지고 원래 있던 양 대비 얼마만큼 처리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전후를 비교해가지고 이제 이 처리장이 어떤 공법을 쓰고 있는데 잘 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건데, 물 같은 경우는 샘플링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물은 아주 호모지니어스하게 잘 균일하게 섞여 있기 때문에 어디서 샘플링을 하든 물론 막 저기 막 완전히 구석가에 있는 것을 뜨지 않겠지만 이제 그냥 이 탱크 리액터 가운데 있는 샘플링하고 나오는 방류수 샘플링하면은 거의 한 98~9% 그 일치하는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는데, 자, 문제는 폐기물, 고체는 그렇지 않잖아요. 고체는 유체가 아니잖아. 흐르지가 않잖아. 흐르지가 않고 섞이지도 않고 온갖 각양각색의 폐기물들이 있는데 샘플링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representative sampling, 대표 시료 채취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폐기물이 한 당실만큼이면 한 10톤까지 안 될 것 같고, 요 정도. 그래서 이 10톤이 되는 폐기물, 꽉 찬 폐기물을 가서 샘플링 할게요 해가지고 이렇게 톡 떠. 그러면 요거가 이 전체 폐기물의 대표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죠. 없기 때문에 이것을 샘플링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은 랜덤리 무작위로 샘플링을 하는 게 기본이고, 그다음에 인터벌을 두고, 그래서 10kg 이하로 하고 총 200kg의 치료를 샘플링 해라, 채취를 해라. 적어도 한 20번 정도는 샘플링 해라. 여기저기서 이제 더블 하는 거고, 그다음에 프로포셔널 비례적으로 채취를 해라. 지역, 배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가지고 비례적으로 해라. 그러니까 어디는 이런 카본이 많이 나오고, 어디에는 질소가 많이 나오고, 어디에는 황이 많이 나오고 하면은 그런 이제 지역 특성을 생각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또는 여기는 10톤 나와, 여기는 100kg 나와, 여기는 10,000톤 나와.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게 샘플 양을 알아서 잘 채취를 해라는 거죠. 샘플 프리트리트먼트, 이거는 이제 전처리, 프리가 전이고 트리트먼트가 처리라는 거죠. 전처리. 이거는 이제 시료에
호모제니제이션, 균질화를 위해서 하는 거고, 다른 물질 뭐 돌이나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분쇄하는 거죠. 5mm로 분쇄를 해. 그러니까 이 5mm로 분쇄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작게 분쇄해가지고 잘 섞어서 균일화 잘 시킨다는 거죠. 샘플 리덕션 메서드. 아까 뭐 200, 여기 앞에서 200kg 샘플 한다고 했는데 200kg 근데 3개가 있는 거네. 내가 지금 이걸 어떻게 다 분석을 하겠어? 다 분석 못하고 이걸 조금 더 샘플 한 번 중에서 또 이걸 이제 한 번 더 샘플링 하는 거야. 한 번 더 채취하는 거야. 어떻게 하냐? 원추 4분법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혹시 뭐 폐기물 기사를 본 학생이 있으면은 뭐 알 텐데, 자 이렇게 5mm로 잘 분쇄한 원시를 이렇게 동그랗고 반 나눠가지고 여기 막혀 있는 거죠. 막혀 있는 거. 여기랑 여기로 가요. 한 번 더 해서 여기 빠지고, 또 한 번 더 해서 여기 빠지고, 여기 빠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분석에 필요한 양만큼, 그러니까 뭐 중금속 분석을 한다, 또는 뭐 원소 분석을 한다 뭐 했을 때 필요한 샘플 양은 요 정도, 몇 킬로 단위도 아니라 몇 그램 단위로밖에 안 필요하거든요. 엄청 많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200kg 샘플을 다 분석할 수 없고, 그 중에 또 한 번 더 실을 거르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분석에 필요한 양만큼 양을 축소시킨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원추 4분법이라는 거고, 이 폐기물의 성상을 분석하는 어떤 프로시저 절차나 뭐 항목들을 보면은 먼저 샘플링 실을 측시를 하고, 그리고 아까 방금 얘기했던 뭐 원추 4분법도 있고, 뒤에 앉으면 좀 글씨가 보여요, 근데? 어떻게 하지? 자, 원추 4분법도 있고, 또는 뭐 구백법, 뭐 교보사법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이제 샘플링, 시료 측치를 하고, 그다음에 밀도를 측정해야겠죠. 뭐 제일 기본 성상의 기본이니까 밀도 측정을 하고, 조성 분리를 합니다. 물리적 조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뭐 이제 이런 음식물 쓰레기, 조미료, 섬유류, 비닐, 플라스틱, 액체 등등 금속 연탄재 이런 것들 이따 할 건데, 이게 이제 10개의 종류거든요. 10가지가 10가지. 일단 다시 얘기할 거고, 그다음에 뭐 조성 분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승량, 권량, 수분 함량을 산출하는 거죠. 함수율을 측정하는 거죠. 함수율. 그래서 이제 건조를 시키고 분류를 한번 더해요. 분류 더해가지고 이제 불연성을 제거해주고, 그다음에 뭐 유리나 도자기 이런 것들은 이제 안 타기 때문에 제거를 해준다. 그래서 다양성 물질들을 이제 혼합 조성을 작성을 해가지고 이제 파생 분쇄, 아까 얘기했죠. 10mm의 절단은 뭐 10mm 이하고 분쇄는 0.5mm 아주 작게 해가지고 총 4가지로 분석을 합니다. 해분 및 가연분, 강렬, 강렬을 통해 가지고 먼저 105도에 건조시키고 또 550도 건조시켜가지고 이제 남는 거를 가지고 얘가 가연분, 즉 카본, 탄소가 얼마만큼 있는지, 유기물이 얼마만큼 있는지를 조사하고, 그다음에 뭐 별도 전처에 이제 뭐 중금속이라든가 뭐 할로겐 분석을 위해서 전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하는 방법도 있고, 용출 마찬가지로 용출 시켜가지고 이제 중금속들 분석하는 거고, 화학 성분, 원소 분석과 발열량 분석이 있는데 이렇게 다 얘기할 겁니다. 원소 분석은 뭐 이런 게 있고 발열량은 뭐 이런 게 있다. 하나하나씩 살펴봅시다.
물리, physical properties, 물리적 성상 분석인데, 아까 맨 처음에 밀도, 비중을 제일 먼저 했었죠. 그래서 겉보기 비중입니다. 겉보기 비중. 그래서 put the sample in the container.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부피에다가 이제 이 샘플을 담고, 그다음에 drop it 3 times.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뭐 물이나 이런 것들이면 그냥 컵에 담으면 알아서 잘 잠기겠죠. 근데 얘는 이제 폐기물이고 고체다 보니까는 물론 아무리 뭐 5mm, 0.5mm로 잘 다녔어도 이제 고체이기 때문에 한번 딱 뜨고 여기를 탁 내려놔면 쿵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이제 안미입이 된다고 하죠. 한번 또 뜨고 쿵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최대한 그 빈 공간 없애기 위해서 30cm 높이에서 뭐 3번 떨어뜨리는 방법을 쓴다. 조금 이제 자칫 보면 원시적일 수도 있겠지만 원래 때로는 아주 위대한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겉보기 비중을 측정을 한다는 거고, 종류별 성상 분석 아까 10가지 이제 10가지 있다 그랬죠? 손으로 선별하는 거죠. 10가지를. 푸드 웨이스트, 뭐 음식 쓰레기, 종이류, 플라스틱, 섬유, 옷, 목재, 그다음에 고무, 가죽, 그다음에 뭐 유리나 세라믹 재질, 그다음에 메탈, 금속, 연탄재, 그다음에 뭐 10번째는 뭐 기타 등등. 근데 뭐 연탄재를 굳이 뭐 해야 되라는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이게 폐기물 관리법에 폐기물 시험법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연탄재도 우리가 손으로 선별해가지고 구분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함수율, 이제 승량, 그다음에 건량 기준, 중량 비율을 잰다고 했죠. 그래서 이 승량 기준은 이제 건조 전이고, 얘는 건량은 이제 건조한 후에 이제 얼마만큼 이제 물이 수분이 들어있는지를 재는 거. 근데 이 수분 함량 같은 경우는 되게 중요한 게 너무 당연한가? 수분이 많으면은 뭐 할 때 불리하겠어요? 이 폐기물을 최종 처분하는 거, 소각과 매일 둘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수분이 많으면 어디에 불리하지? 당연히 할 때 불리하겠죠. 그래서 이 수분, 그러니까 함수율이 얼마큼 되는지를 우리가 미리 알고 있는 게 아주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그 발열량, 인시너레이션 소각할 때 필요한 이 발열량 계산에 아주 중요한 중요한 팩터다. 그다음에 뭐 해군 함량, 얘는 뭐냐면은 아까 이거 우리 환경과학 실험에서 했나 모르겠네. 함수율은 했던 것 같고, 우리 담열, 해분 함량은 했는지 모르겠는데,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먼저 105도C로 샘플을 이제 건조를 시켜요. 건조시키면 이제 아주 바삭바삭한 재료가 남겠지. 물이 하나도 없으니까는. 물이 하나도 없는 얘를 이제 여기 550도라고 되어 있나? 600도. 그래서 보통 600도인데 600도가 되는 가망에다 넣습니다. 자, 600도에 넣는 이유가 뭐냐? 600도가 이 600이라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냐? 앵간한 유기물질들, 앵간한 카본, 탄소가 함유되어 있는 유기물질들은 600도에서 다 타요. 다 타서 날아가. 이제 보통 탄소만 갖고 유기물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제 뭐 CH5
뭐가 되죠? H 하면 뭐 H는 물로 날아가? H2. O는 원래 있는 거고. N 뭐 N도 뭐 N2가 됐든 NO2가 됐든 날아가 지수 날아갈 테고. S랑 P, S도 뭐 날아가겠죠? 근데 문제는 P야. P가 이제 E는 그 날아가지가 않기 때문에 뭐 날아가지 않고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제 600도에서 태우는 이유가 뭐라 그랬지? 유기물들을 날려버린다고 했지. 그래서 600도에 태우기 전, 600도 태우기 난 후에 무게를 재면은 아하, 얼마만큼의 무게가 날아갔구나, 얼마만큼의 유기물이 날아갔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600도에 태우고 남은 나머지 애쉬가 전부 다 무기물이다 라고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게 지금 저 P 때문에 P. E는 이제 그 가스 형태로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고체나 또는 물에 녹아서 있는 그 두 가지 형태밖에 없기 때문에 남아있는 재가 전부 다 무기물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거의 대부분이 무기물이기 때문에 이제 600도씩 태워가지고 날아가는 유기물, 남아있는 건 무기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애쉬는 애쉬야. 재 나왔지. 애쉬의 분율을 우리가 본다. 뭐 건량 기준 건량 기준 세분 함량과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죠. 이제 그 무기물질이 얼마큼 남아 있냐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메인 뉴스 어디에 쓰이냐? Estimation of Incineration Ash 소각재 발생량에 대해서 이제 이것을 이 해분 협력을 많이 하는데 자 내가 반대로 물어봅시다. 유기물 날라갔어. 유기물 날라갔으면 남아 있는 게 무기물이라고 했죠. 어떤 무기물들이 남아 있을까? 어떤 무기물? 뭐 돌멩이라든가 뭐 도자기, 유리 이런 게 남아 있을까? 아니죠. 대부분 그런 게 남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게 남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진짜 타고난 재가 있을 수 있지만 여기에는 중금속이 많이 남아 있죠. 중금속. 그래서 소각재는 유해물질이에요. 지정 폐기물이라는 얘기지. 즉, 다시 아까 함수를 쟀던 이유는 소각로의 발열량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었고, 함수를 재고 났어. 105도씨에 2시간 동안 잘 건조시켜가지고 아주 바삭바삭한 물질만 내겠어. 얘를 다시 한번 600도씨에 넣어가지고 날라간 물질들 유기물, 남아있는 거 무기물. 아하, 여기에는 얼마만큼의 중금속이 있구나 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다 라는 거죠. 컴포스터블 컨텐트, 가연분 함량, 이건 이제 아까 그 600도씨에서 가연해가지고 태워가지고 날아가는 거, 그게 가연분이 되겠죠. 가연분. 그 얘기하는 거고. 러프하네서 계략적으로 분석한다. 우리나라에서 계략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이제 영어로 표시한 건데, 2002년도에는 이제 볼러타일 솔리드, 이제 휘발성 물질들, 이게 바로 이제 600도에서 타고 날아가는 휘발하는 물질들이죠. 유기물들. 이건 같은 말이에요. 휘발성 유기물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60%였고, 그다음에 non-compostable 불연소 대략 10.5%, 그다음에 리사이클링이 거의 29.3, 30% 가까이 됐었고, 20년 전에. 그다음에 컴포스터블 같은 타는 물질들은 당연히 종이, 나무, 음식물, 쓰레기, 플라스틱, 섬유나 고무 등이 있었고, 안 타는 거 연탄재, 금속, 유리, 세라믹들이 있었다. 컴포스터블 워터 스탠다드 가연성 물질 기준이라는 건데, 이제 가연성
이라고 부를 수 있는 기준이 뭐냐라는 건데 35% 이상이 이제 탈 수 있는 가연성 물질들이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60% 이하로 그 회분이 애쉬가 60% 이하로, 그다음에 뭐였죠? 워터 컨텐트 함수율 수학하면 함수율은 50% 이하여야 된다. 이게 뭔데요? 이 컨버스터블 머티리얼 스탠더드 가연성 물질 기준, 이게 왜 중요한데요? 요것만 여러분들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으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거 외에는 이제 이거 넘어가면 이제 따로 이제 분리를 해가지고 처리해야 된다는 건데,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쓰레기 다 요거 기준 만족해요. 자, 이제는 케미컬. 자, 아까는 이제 피지컬이었으면 물리적이었으면 이제는 화학적. 잠시만요. 자, 화학적 분석, 조성 분석인데 이것도 어려울 거 없습니다. 이제 CHNOS는 이제 automatic 자동 원소 분석기에서 분석하는 건데, CL 같은 경우는 이제 얘는 따로 분석합니다. 얘는 이제 습식법으로 따로 분석하는 거고, CHNOS는 이제 자동 원소 분석기에서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헤비메탈 중금속들은 이제 보통 전처리를 많이 해요. 전처리를. 중금속이 우리가 그러니까 얘를 딱 맡겨가지고 얘 중금속 얼마 있는지 분석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얘를 그냥 집어넣는 게 아니고, 얘를 pH 한 2 정도 되는 강산에다가 넣고 녹여서 중금속이 용출된 거를 가지고 용출된 그 시료를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전처리가 필요해요. 전처리가. 그래서 다이제스트 산에, 그러니까 S-다이제션 자체가 분석 이름인데, 산에 녹여가지고 그 녹인 액체를 이제 분석하는 게 이제 중금속 분석 방법이고, 그다음에 이 원소 분석한 이유가 똑같아요. 발열량과 그다음에 그 배가스라고 하나, 배가스. 잠깐만 5분만 쉬었다 갑시다. 중요한 전화가 와가지고 5분만 쉬었다 갑시다.